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 역사의 본물이자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긴 삼국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권력, 전략, 의리가 총체적으로 얽힌 대서사시죠. 중국 후한 말기부터 진나라 초기까지 약 100년에 걸친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삼국지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 삼국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삼국지가 시작된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서기 2세기 후반, 한나라는 겉으로 강해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부패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면서 외척과 환관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했고 백성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황건적의 난이죠. 태평도라는 종교 집단이 일으킨 이 농민 반란은 비록 진압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약화를 확실히 보여줬고 각 지방의 군벌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는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조, 유비, 손권 등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이랍니다. 특히 동탁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어요. 황제를 폐위시키고 어린 소재를 옹립한 뒤 수도 낙양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학살하는 등 무자비한 폭정을 펼쳤죠. 동탁이 백성들을 도살하는 모습은 마치 짐승을 다루는 듯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에 전국의 의로운 지사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사실상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군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결국 동탁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각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조조입니다. 조조는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복잡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다가 자신의 세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헌제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면서 명목상으로는 한나라의 충신으로 행동했죠. 내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는가? 라는 그의 말처럼 그의 야망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조조의 이런 전략적 사고와 냉철함이 그를 북방의 최강자로 만들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한편 유비는 조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실의 황족이라고 자처하며 의로움과 인의를 강조했죠. 그의 안세자에서부터 이어져 온 한나라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이런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초기 행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동안 유비는 여러 군웅들 밑에서 의지하며 살았고 때로는 목숨을 건 도주를 해야 했죠. 그러다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제갈량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유비가 삼고철역, 즉 3번이나 띠풀로 엮은 초가집을 찾아가 제갈량을 모셔온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도 유비의 촉화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바로 송권입니다. 강동의 젊은 호랑이라 불렸던 그는 형 송책이 암살된 후 19세의 나이에 지금의 중국 남동부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원로들이 이 어린 지도자를 우습게 보았지만 송권은 내가 반드시 형의 뜻을 이어 대업을 이루리라 하고 단언하며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밑에는 주유, 노숙, 여몽 같은 뛰어난 참모들이 있었기에 송권의 오나라는 남방에서부터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이렇게 중국 대륙은 서서히 위, 촉, 오라는 삼국체제로 재편되어 갑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극적이고 유명한 전투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적벽대전이 아닐까요? 서기 208년 겨울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한 조조와 이에 맞선 오나라의 송권과 촉한의 유비가 벌인 전투입니다. 조조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죠. 적벽에서 승리한다면 강남은 물론 서초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의기양양했죠. 하지만 주유와 제갈량의 협공 전략, 특히
특히 한계의 고육계와 제갈량의 차동풍 전략 앞에서 조조의 대군은 참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주유가 불화살로 조조의 대군이 연결해 놓은 배들을 불태웠을 때 조조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천하무적이라고 여겼던 그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아마도 그는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적벽대전 이후 삼국의 세력이 균형을 확실하게 잡게 되었죠. 조조는 북방을 장악하고 위나라를 세웠으며 유비는 서촉을, 송건은 강동을 다스리며 각자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관우의 죽음이죠. 관우는 유비의 의형제이자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오나라의 여몽에게 패하고 목숨을 잃게 되면서 형제의 의리를 중시하던 유비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관우의 원한을 갚겠다라고 맹세한 유비는 오나라 정벌에 나섰지만 결국 대패하고 백제성으로 후퇴한 뒤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이 때때로는 냉철한 전략보다 우선될 때 발생하는 비극이라 할 수 있겠죠. 유비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유선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마자 어린 나이로 즉위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제갈량에게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돌아가신 선제의 유업을 이어서 반드시 한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맹세를 했고 북벌이라는 이름으로 6번이나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북벌은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오장원에서 과로로 쓰러져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 말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였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한 사람의 열정과 충성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갈량 사후 조카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위나라는 사마씨 가문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사마이는 명장이자 뛰어난 전략가로 조비와 조예 시대에 위나라의 실권을 서서히 장악했죠. 그의 아들 사마소는 더 나아가 위나라의 황제인 조방을 폐위시키고 조마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은 마침내 위나라 황제를 폐위시키고 진나라를 세웠죠. 천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나라의 것이 아니라 사마씨의 것이었다라는 말처럼 사마가의 권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나라를 세운 사마염은 마지막으로 남은 두 나라를 정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촉한을 공격해 264년에 항복을 받았고 이어서 280년에는 오나라마저 함락을 시켜 마침내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의 통일로 이어지는 순간 약 100년에 걸친 대혼란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나라의 통일이 중국에 평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염 사후 팔왕의 난이 일어나면서 진나라는 급속도로 쇠퇴했고 결국 중국은 다시 300여 년간 분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삼국지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만 봐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후대의 소설로 재창조되면서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4세기 명나라 때 나간중이 쓴 소설 삼국지 연의는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설화와 상상력을 더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고전이 되었죠. 천하 대세는 합분, 합해지면 반드시 나뉘고 분합, 나뉘면 반드시 합해진다 라는 유명한 첫 구절처럼 이 소설은 역사의 순환성과 인간의 운명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대서사시가 되었죠. 여러분, 삼국지의 매력이 단순히 전쟁 이야기나 영웅들의 활약상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지의 진정한 매력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그들의 선택이 빚어내는 드라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성과 배신, 지혜와 용맹, 야망과 절제가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인간 드라마는 시대를 초월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어 조조와 유비의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조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난세에는 난세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때로는 잔인하고 냉혹해 보였지만 사실은 혼란한 세상에서 질서를 회복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이었죠. 반면 유비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인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만이 백성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삼국지는 이런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한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여줄 뿐이죠. 또한 삼국지는 전략과 지혜의 고고이기도 합니다. 제갈량의 공명장이나 사마이의 치밀한 전략, 주유의 대담한 작전들, 이런 전략들은 지금까지도 경영이나 군사 전략에서 응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특히 제갈량의 빈성 계략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마이가 이끄는 대군을 앞에 두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성벽 위에서 태연하게 검은고를 연주하던 제갈량의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제갈량의 이런 대담한 심리전은 사마이로 하여금 분명한 함정일 것이다 라고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군대를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리전의 극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삼국지에는 뛰어난 여성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손권의 어머니 오부이는 아들이 위험한 전투에 나가려고 할 때 남자는 한 번 죽어 이름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녀의 이런 결단력과 지혜는 오나라의 토대를 굳건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조의 부인 변씨는 남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했고 제갈량의 아내 황씨도 남편의 북부를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는 비록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삼국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제 삼국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에 매료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삼국지가 담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과 생존을 위한 투쟁, 인간관계의 복잡성, 리더십의 다양한 형태, 전략과 지혜의 중요성, 이런 주제들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삼국지의 인물들 중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공감하시나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조, 의리와 정의를 중시한 유비, 아니면 지략과 지혜의 상징인 제갈량? 우리가 어떤 인물에게 더 공감하고 지지하는지 사실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삼국지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보게 만드는 위대한 고전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삼국지의 세계를 탐험해 보았는데요. 이처럼 한 시대의 혼란과 영웅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삼국지가 담고 있는 인간 드라마와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삼국지를 한번 깊이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